안녕하세요. 충남농업기술원 이문행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과 분석 그리고 이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목차는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 농업 빅데이터 수집, 데이터 가공 및 활용에 관련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팜 데이터를 왜 확보할까요? 그것은 빅데이터로 AI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구글 등 팡이라 불리는 플랫폼 기업들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월마트와 아마존 하면은 아마존이 수익이 많은 회사로 알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요. 201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마트의 영업이익은 약 200억 달러, 아마존은 61억 달러.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요. 그렇다면 당연히 월마트가 주가총액이 더 높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주가총액은 월마트는 2,867억 달러, 아마존은 8천억 달러예요. 왜 그럴까요? 월마트의 영업이익이 아마존보다 3배 이상인 것은 3배 이상인데 기업 가치는 3분의 1 이하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어요. 넷플릭스와 디즈니를 비교하겠습니다. 2018년 9월까지 디즈니 영업이익은 148억 달러, 넷플릭스는 16억 달러예요. 주가 총액을 보게 되면요. 디즈니는 1654억 달러고 넷플릭스는 1400억 달러. 거의 비슷합니다. 영업이익으로 따지면은 디즈니가 보통 한 9배가 많지만요. 기업 가치는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최근에 자동차 완성 기업들의 사례를 보게 되겠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가요. 렌터카 시장에 진출할 선언했어요. 독일의 BMW는 이미 렌터카 시장에 진출을 해 있고요. 왜 그럴까요? 렌터카가 완성차보다 수익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성차 회사들의 렌터카 시장 진출 목적은 렌터카 시장은 완성차에 비해서 시장 규모도 작고 영업이익도 작아요. 근데 현대자동차는 늦었지만 왜 렌터카 시장에 진출했을까요? 지금 현재 자동차 회사들이 바로 플랫폼 회사로의 전환 중에 있습니다. 그걸 왜 그럴까요? 플랫폼을 활용해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삼성과 애플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이 처음 시작했을 때요, 처음 등장했을 때 어플의 숫자가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때 삼성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삼성은 애플보다 1년 늦게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을요. 근데 삼성은 어플을 개발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그 당시 최고 어플 개발자라는 사람을 40명을 고용을 해서요. 앱을 만들게 시켰습니다. 애플은 플랫폼만 만들어 놓고 누구나 어플을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지금 아시죠? 결과는. 삼성은 스마트폰 생산업자로 남게 됐고요. 애플은 플랫폼 사업자로 진화하게 됩니다. 플랫폼 사업 모델을 위해 성공 조건들이 있는데요. 아마존, 우버, 에어비 같은 경우는 플랫폼 사업과는 사실 거리가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4만 명을 고용인력을 늘렸지만 다른 소매 업종들을 몰락시켜서 일자리 감소시켰어요. 플랫폼 사업 모델을 성공하려는 조건들은 뭐가 있을까요? 보면요. 애플 같은 경우는요. 앱스토어 사업 모델은 보시게 되면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과 이익 공유와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야후를 보십시오. 야후가 옛날에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90년대만 해도요. 야후가 닷컴 기업의 최고 선두주였습니다. 구글은 늦게 시작했죠. 야후가 구글보다 검색 엔진 시장에 들어와서 성공을 거뒀지만요. 지금 현재 야후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글은 플랫폼 사업자로 변신했으나 야후는 전화하지 못했어요. 구글은 이용자들이 구글 자료 활용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보를 만들었고 스스로 정보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구글 이용자들은요. 구글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정보를 갖다가 자발적으로 제공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을 통한 데이터 수집의 한계가 이제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팡이라 불리는 플랫폼 사업자들은요. 지금 막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막대한 자료를 세우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까지 사업 모델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은 지금 에어비나 아마존이나 우버 등 같은 그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요.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진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인데요. 구글도 지금 현재 빅데이터를 엄청나게 써놨지만 아직 사업 모델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왜 플랫폼을 자꾸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현재
우리나라 농업 빅데이터의 현재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에서 농업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고 있냐면요. 현재 스마트팜 확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요. 농림부와 농진청에서 데이터 수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뭐 100억, 200억씩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원을 고용해서 농장에 방문해서 사용용 및 환경 데이터를 측정하고 수집해서 그것을 연관으로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 조사원들은 아무래도 농장주나 농장을 운영하는 재배사에 비해서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생육 데이터가 정확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전문성이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게 실시간으로 수집돼야 되는데 가끔 방문해갖고 한 건에 모아서 한 번에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게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데이터 수집할 때 그거의 데이터에 대한 재배 히스토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자발성입니다. 자발성이 없지요. 무슨 얘기냐면은 구글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애플에 어플을 만들 때 애플에서 당신 어플 만드세요 강요했나요? 아니죠. 내가 자발적으로 어플을 올렸고요. 우리가 구글에서 내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구글에서 시켰나요? 아니죠. 내가 자발적으로 나의 데이터를 올려놨어요. 그러면은 성공적인 해외 농업 빅데이터 수집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뭐라면 유럽의 환경제어 컴퓨터가 되게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요. 프리바와 함께 호겐드론이 양대 회사예요. 한 20년 전에 렛츠고라는 시설 언어용 플랫폼을 상용화시켰어요. 그러면서 20년 전에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호겐드로 컴퓨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무료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유료화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1년에 500유로에서 15만 유로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고가죠. 굉장히 비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플랫폼이다, 이거는요. 지금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초창기 제가 2014년도에 갔을 때 모양인데요. 그때 제가 그 렛츠고에서 사무실에 있는 거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하드웨어의 판매업자, 그 다음에 농민, 그 다음에 컨설턴트가 이 안에 들어가서 협업을 한다는 내용을 갖다 보여주고 있고, 이 당시까지만 해도 현재 호겐드론의 그 AS 해주는 정도에서 멈춰 있었어요. 아니면 알람 서비스 정도에 멈춰 있었고요. 그래서 렛츠고 서비스를 소개하게 되면요. 렛츠고로는 처음에 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 과정을 보게 시게 되면은 렛츠고로는 초기에는요. 호겐드로 컴퓨터가 사용자들을 위해서 24시간 AS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호겐드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온실의 환경 데이터와 생육 데이터를 렛츠고로 서버에다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면은 그 렛츠고에서 뭘 제공하느냐? 환경의 이상 유무를 갖고 알람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 렛츠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자발적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업로드해야 돼요. 환경 데이터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렛츠고로 서버로 옮겨가게 되어 있고요. 생육 데이터는 농민들이 측정해서 그 서버에다가 직접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간 축적된 사업을 갖고서는요. 이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했고 현재는 17,000농가에 대해서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되면요. 17,000농가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들은 다 자기 돈을 주고 자기가 생육 데이터 올리고 자기들이 환경 데이터를 올려요. 그러면은 플랫폼 회사에서 이 렛츠고런 플랫폼 회사에서는 이 데이터를 공짜로 이용하는 게 돈 받고 올려준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활용하고 있죠. 이게 바로 플랫폼 회사의 플랫폼의 장점이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 빅데이터는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고요. 사람이 다니면서 측정하고 사람이 다니면서 환경 데이터를 올리게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근데 렛츠고로 서비스가 굉장히 앞서 있다고는 하지만요. 렛츠고로 서비스는 현재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는 아직 아닙니다.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사람이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현재 이 플랫폼에는 누가 들어오냐면요. 농민, 그 다음에 농민을 컨설팅하는 컨설턴트, 그 다음에 그 농민한테 자재를 팔았던 회사, 온실을 지어줬던 농자재 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자료를 제공해요. 그저 20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갖고서는 자료를 제공하고요. 농민인 컴퓨터를 렛츠고로에다 서버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환경이 업데이트되고 농민은 그 생육 데이터 농민이 측정해서 서버에 올려놓으면은 농장 데이터하고 농장 데이터는요. 농민이 데이터를 공유한 지정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컨설턴트가 계약을 해서 하고 있다고 하면 컨설턴트에다가 데이터를 주고 볼 수 있게 해주고 아니면은 내 인근에 나이 같은 장목반이라 이런 사람들한테 데이터를 보게 해줘요.
그 다음에 농자재사한테 또 그 서버를 보게 해주면 농자재사한테도 볼 수 있게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컨설턴트는 컨설팅을 하고 농자재사는 농자재를 팔기도 하면서 자재 평가도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현재 그런 서비스가 렛츠그로 서비스다. 아직 이런 기반을 통해서 현재 AI 서비스는 아니고 현재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까지 여기서 하고 있다. 현재 이걸 보게 되면요. 아마존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아마존이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아직 인공지능 서비스는 하기 전이지만 그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좀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렛츠고로라는 회사 버는 돈이 호겐드론, 그러니까 자기한테 출자했던 회사보다 현재 돈을 더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요. 지금 렛츠고로에서 서비스하는 내용입니다. 보게 되면요. 이게 지금 환경 데이터들이 올라오는 거 볼 수가 있고, 이쪽에 보면 그 연두색으로 되어 보이는 게 있죠. 연두색이 뭐냐면은 괜찮다라는 뜻이고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면은 노란색으로 계기판이 변하게 되면은 주의해라는 뜻이고, 빨간색으로 변하면은 경고의 뜻입니다. 그게요. 이게 변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우리가 환경 데이터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환경 데이터를 갖고 축적이 되고, 이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설턴트와 재배자라든가 다른 내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나한테 온실을 시공했던 사람들한테 이 데이터는 넘어가 같이 볼 수가 있고 공유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조사원이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농민이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플랫폼에 올려놔도요, 데이터 자체를 활용할 수는 없어요. 데이터를 가공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환경 데이터를 이용해서 병의 발생 예측도 할 수 있고요. 작물의 주요 발생 환경 분석을 통해서 예측도 가능하고, 그 측정은요, 온도, 공기 온도, 이슬점 온도, 환경 데이터하고 품종에 대한 정보를 갖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 데이터, 생육 데이터에서요, 그 다음에 환경에 따른 적정 생산량이라든가 수확 시기, 수확량 예측을 모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환경 데이터면 온실 자재 데이터를 활용해갖고 에너지 최소화 활용 모델링도 할 수가 있고요. 자재 투입 비용 등에 따른 경제성 분석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과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데이터를 갖고. 이 데이터는 데이터 갖고만은 사용할 수가 없다. 이 데이터는 누가 가공하느냐? 재배 전문가라든가 시설 전문가가 이 데이터를 갖고 가공을 해줘야 됩니다. 얘가 이렇게 있는데요. 보시면은 렛츠고로 시스템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렛츠고로에서 농민이 일단 하게 되어 있는 거 보시게 되면요. 이 담배 가루의 이제 모양을 보여주는 건데, 담배 가루가 얼마 정도 발생했을나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프에 그 트랩에 몇 마리가 걸려있나를 이제 보여주고요. 그러면은 또 뭐가 나오냐면은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바이러스가 얼만큼 걸렸나를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나요? 벌레가 몇 마리 이상 있을 때 바이러스가 몇 % 발생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감내할 수가 없다라는 데이터가 나오죠. 근데 과거에는 이걸 갖고 뭘 했냐면 실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실험을 통하지 않고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올려놓은 데이터를 갖고 내가 예측 모델을 만들 수가 있죠. 언제쯤 방제를 하는 게 좋겠다는 예측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보고 보면 제가 이제 실험한 내용들인데요. 과거에 제가 했던 데이터들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저 점 하나하나가 실험의 내용들입니다. 저 그래프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제가 1년 정도의 실험을 거쳐서 만든 데이터들인데요. 결로 시간에 따라서, 특히 결로시가 5시간, 6시간 지남에 따라서 20도, 15도 사이에 병이 많이 발생하다는 거 보여줬거든요, 역병이. 근데 이거는 제가 농가 수를 많이 못했고요. 불과 한 9개 농가를 갖고 조사를 해본 결과인데, 앞에 그래프와 똑같아요. 이게 그런데 9개 농가가 아니라 100개, 200개, 300개 농가 데이터를 확보한다고 하면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실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실험할 필요가 없고, 이 플랫폼 상에서 그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나중에 AI 모델이 되겠죠. 또 하나가 이제 이곰팡이 모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곰팡이 갖고 조사를 해봤더니 8시간 지나면서 병이 발생하더라는 얘기를 갖고서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농가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농가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8시간이 지났을 때부터 병 발생이 시작해서 결로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병이 늘어나다는 걸 보여준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실험한 내용들은 거의 1년에 걸쳐서 한 실험이지만, 이 데이터를 렛츠고로 그러니까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데이터를 받을 수만 있다고 하면은 실험을 하지 않고도 하루에도 몇 개씩 이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뭐냐면요. 제가 1년 거쳐 했던 실험들 내용들을 갖다가 하루 이틀 사이에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학습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하루에 수백 개, 수천 개도 이러한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데이터만 있다고 하면요. 이것은
방제 모델링을 한 겁니다. 이것도 제가 1년에 걸쳐서 실험한 내용이거든요. 저 점 하나하나가 한 번의 실험을 의미합니다. 1년에 걸쳐서 실험했는데 만약에 농민들이 자기가 약을 어떠한 약을 언제 쳤다는 것만 알 수 있고 그 데이터만 있다고 하고 그거에 대한 방제가만 나온다고 하면은 제가 1년에 걸친 실험을 하지 않고 그 데이터만 갖고도 충분히 이러한 방제 모델링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가공을 통해서 이것도 역시 딥러닝을 통해서 계속 학습을 한다고 하면은 AI까지 발전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는 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일반 컨설턴트든가 연구자들이 농민들한테 데이터를 전부 제공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환경 데이터는 온도, 최고 온도, 최저 온도, 평균 온도를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습도를 알 수 있어야 되고, 광, CO2, 풍속, 지하부 습도 등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데이터라는 거는요, 외부와 내부의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육 데이터를 측정하는 우리나라의 지금 예인데 토마토 예입니다. 지금 이런 항목들을 조사하고 있고요. 이런 항목들을 조사한 것 갖고서는 저희가 이제 재배하는 사람들 모일 때 평가하는 내용들인데요. 보시면은 앞에 생육 데이터를 갖고 저러한 그래프를 만듭니다. 이 나무가 생육이 강한지 약한지, 앞으로 내가 강하게 만들 것이 약한지 만들 것을 갖다가 생육을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단을 또 보면은, 그 다음 밑에 보면은 개화 하방수라든가 화방 전개 속도, 착과량을 봐서 앞으로 내가 얼마 정도에 있다 수확을 할 것이며 얼마만큼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현재는 이런 식으로 채집을 하고 있고요. 또 생육 데이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로만 된 거 필요한 건 아니라요. 실제로 나무 모양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 모양이 잎의 크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잎의 모양이 어떤가에 따라서 생육 상태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데이터를 뽑을 때는 생육 데이터와 함께 사진도, 영상 데이터도 같이 축출해서 해야지만이 볼 수가 있고, 이 데이터의 확인은 반드시 식물 전문가가 봐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농업 데이터, 특히 농업 데이터를 측정할 때요, 특히 그 중에서도 생육 데이터를 측정할 때 보게 되면은요, 되게 조사원들이 농장에 방문을 해서 엑셀에다가 노트에다 기재를 한 다음에 엑셀에다 입력을 해갖고 그것을 갖다가 다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렛츠고로 같은 이제 지금 유럽에서 최고 현재 플랫폼 쪽으로 지금 성공했다는 기업에서 보게 되면요. 농민들이 스마트폰이나 패드를 갖고 온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바로 직접 엽장이나 엽폭, 경경, 그 다음에 이런 걸 측정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또한 장점이 뭐가 돼 있냐면요. 어플을 갖고 들어갈 때 이 온실 내부가 이 어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실의 환경 데이터와 이 어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측정해서 이 온실의 온도, 습도, 광량들이 저절로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생육 데이터를 조사하는 농민의 입장에서도 봐도 생육 데이터를 측정하면서 나의 온실 환경이 이렇구나가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실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육 데이터를 조사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업로드 하다 보니까 그 실시간으로 이런 데이터를 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없는 거죠. 농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거 내가 얼마큼 성장되고 있는지 바로바로 보고 싶으나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업로드가 되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내 데이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생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넷츠그로 시스템에서는 생육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요, 실시간으로 엽장, 엽폭, 경경이라든가 생육사와 화방 개수가 보여지고 이것들이 지난주와 지지난주, 과거 1년 전과 서로 비교가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육이 어떠한지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볼 수가 있냐면은 내가 다섯 농가랑 이런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하면 인근에 내가 같은 품종으로 같은 날 심은 비슷한 시기에 심은 5개 농장을 지정해 준다고 하면은 다른 농장들의 생육 상황도 내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확률 비교를 하면서 내 생육이 비교적 유사한지 아니면 내가 특이점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현재와 같이 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수동으로 입력시키고 나만 그 데이터들이 다시 업로드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친다고 하면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죠. 처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데이터 수집할 때는 자발성이 중요하다.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해야지만이 내가 훨씬 효과적인 데이터를 구할 수가 있고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가 있으며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발적인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어플을 개발해서 그런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더 훨씬 정확하면서도 우리가 가공하기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되게 비전문가들이 실수를 하시는데요. 뭐냐면은 엽전과 엽폭, 경경만 되고서도 우리가 식물의 생육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엽장, 엽폭이 같더라고 하더라도 잎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 있느냐, 내려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엽장, 엽폭이 같더라도 위로 올라가 있으면은 수강태세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잎을 더 갖고 있어도 상관없는 반면에 잎이 아래로 처져 있는 경우에는 같은 이파리라도 잎이 더 많은 걸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여기 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꽃을 보게 되면은 이 꽃도 비전문가들이 눈으로 볼 때는 정상적으로 꽃으로 보이지만 작물 전문가가 볼 때는 1번과 2번 꽃이 비정상적으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작물부하가 걸리지 않거든요. 얘는 꽃이 없는 걸로 판단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들을 할 때는 생육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업로드가 돼야 되고 이 업로드된 자료들은 자기가 공유하고 싶은 사람과 공유가 되어야 되며 반드시 영상 데이터가 같이 첨부가 되어야 되지만 영상 데이터를 통해서 작물 전문가가 이것이 정상적인 생육인가를 판단을 해야지만 우리가 완벽한 데이터가 축적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것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그냥 데이터만 수집을 하다 보니까 가공하기도 어렵고 지금 작물 전문가가 봤을 때 이 작물이 어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30년, 40년 동안 재배사로 유명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센서를 통해서 센서가 많다고 식물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작물을 잘 키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식물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센서 기술로는 식물이 원하는 것을 실제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고 평가해야 될까요? 센서는 센서 값이고요. 바로 식물의 생육 데이터를 보고 식물의 나무 모양을 보고 그러니까 영상 데이터와 생육 데이터를 보고 식물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환경 데이터를 보고 평가해서 이것을 합쳐갖고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는 대개 보면은요,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람과 생육 데이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보면은 통계 전문가들이나 이런 작물 재배와 거리가 좀 있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평가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못 되고 있습니다. 렛츠고로 예를 하나 들면은 렛츠고로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 작물 재배가와 작물 재배 전문가, 그 다음에 통계 전문가, 그 다음에 기기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걸 만들었고요. 현재는 작물 재배가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이라는 거는 작물 재배 필요 없거든요. 플랫폼을 유지하고 업로드 시키는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플랫폼이라는 거 현재 네덜란드에서 이 렛츠고로 플랫폼을 활용해갖고 와게니에 교수들은 이 안에서 연구를 하고요. 생육 데이터라든가 모델링 연구를 하고 재배자들은 더 많은 양을 더 좋은 품질의 과일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컨설턴트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농가를 컨설팅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고요. 서플라이어들, 그러니까 자재 공급상들은 영업망을 멀리 다니지 않고요. 이 안에서 자재를 평가하고 판매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는요. 이 플랫폼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먼저 플랫폼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플랫폼에다가 데이터를 올린 사람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어요. 돈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돈을 주고 있는데요. 인센티브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업로드 함으로써 자기가 재배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도움을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봄으로 해서 이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여러 사람들, 재배자라든가 컨설턴트, 여러 사람들이 도움이 돼야지만 자발적으로 이 안에 자발적으로 데이터들이 더 많이 쌓이고 되고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수집은 자발성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